2020년 9월 26일 시행했었던 국가직 7급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윌비스의 원유철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다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요. 유튜브에 가면은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놓은 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다른 강의 영상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많이 적용이 됐던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 강의하고요, 간단한 요약 강의 같은 것도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총평을 보자면은 일단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불이타에 당할 만한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문제 중에는 국가직 9급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거 외의 문제들은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찰직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이제 출제자가 그거는 좀 자기 환상에 빠져갖고 좀 고뇌를 좀 한 것 같아요, 혼자서. 좋지 않은 방식인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 좀 특이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문제들이 그냥 잘 내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 없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변별력 없이 문제를 내려고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제 범위를 좀 보자면요, 선사가 한 문제 나오고요, 고대 국가가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사는 3문제가 나왔고, 통상 고려하고 조선 합쳐서 중세사라고 할게요. 고려 조선 합쳐갖고 중세사는 9문제 나왔고요, 그중에 고려가 4문제, 조선이 5문제 나왔습니다. 근현대사는 8문제 나왔는데 계한기 4문제, 일제 2문제, 현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자면은 선사 빼고 19문제를 나누자면요, 근현대 부분에서 경제사 분야 쪽이 좀 많이 나온 게 특징인데, 근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누는 게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죠. 굳이 나누자면 경제사 쪽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번에 국가직 9급도 그랬었어요. 사실 근현대 파트의 경제, 사회, 문화사는 사실은 완전 초보 단계입니다. 거기는 미개척 분야를 할 정도 완전 초보 단계입니다. 거기를 경제사라 부를 만큼의 뭐가 있질 않아요. 근데 일단 그쪽에 가까운 문제들을 좀 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좀 특징입니다. 자, 정치사가 11문제 나오고요, 경제사가 6문제, 사회사가 1문제, 문화사가 1문제 나와서 사회사와 문화사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선사 1문제 빼고 19문제를 분류한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통사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토지 문제 나온 게 있고, 조선하고 계한기 의병 문제 나온 게 있고요, 계한기 일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갖고 이것도 좀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여러 시대를 섞어내는 게 문제 형식은 좋은 문제긴 한데요, 잘 시도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게 좀 눈에 띄게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니까요, 간단하게 해설을 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동기 시대, 일본에 맞죠? 계급 발생했다, 족장이 출현했다. 하나 더 나가자면 족장은 어디부터 출현했다? 한반도 북부 지역부터 출현했다. 만주 내지는 한반도 북부 지역부터 먼저 출현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2번은 신석기, 3번은 절기, 4번은 구석길 말하는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이게 거민정 교과서에 들어가고 난 뒤에 사료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자, 노비를 조사해서 시비를 가려내게 했다. 자, 밑에 윗사람을 등멸하는 풍조가 생겼다. 맨 끝에 왕후가 간곡히 간했음에도 듣지 않았다.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자주 나왔죠, 요 근래. 자, 1번, 2번, 3번이 광종 때 일이죠. 제2보 귀법사, 균열을 위해서 만들어준 절이죠. 불교 통합운동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광덕, 준풍 같은 연호, 독재 등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합치면 광풍이라고도 하죠, 광풍. 4번은 성종 때 말하는 거죠. 처음으로 민사행정구역에 지방관을 보냅니다. 민사지방관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12목을 만들고 지방관을 보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거기 난도 표시해놨으니까요, 그 점으로 찍은 거 있잖아요, 원, 까만 원과 흰 원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그것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원이 하나가 있으면 학급 문제고요, 그게 늘어날수록, 검은 원이 늘어날수록 난도가 좀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3번 봅시다. 태조왕건 역군전, 이번에 신문왕, 관료전 지급한 뒤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관록 정록이라고도 하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성덕왕의 정전, 경덕왕 노급 부활했다. 순서 맞죠? 3번에 세조 때 현직 관련 대만주는 직접법을 시행했다. 맞죠? 4번은 시정전시가 말하는 거죠. 경종 때 말합니다. 경종 때 인품과 공복을 기준했다. 그래서 아직도 역분전 요소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품은.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고구려 진대법은 2세기 고국천왕 말하고요. 자, 백제 불교 공인은 침략 때 처음 전래가 되죠. 384년에 4세기 말에 처음 전래가 됩니다. 근축왕 뒤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공인이 되는 거고, 공인은 침략 때 전래되고 공인됐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왕인 아신왕 때 공인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냥 대체로 그냥 침략 때 다 이뤄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신라 율령반포는 버프왕 때를 말하는 거고, 자, 수나라 당나라 나오면 대체로 그냥 7세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죠. 수당 나오면은. 그래서 7세기는 사국시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중국까지 우리 역사에 끼어든다. 수당까지 합쳐갖고 사국시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삼국시대 왕들은 수나라 당나라 뜨기 전 왕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삼국시대를 가르칠 때 이걸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삼국은 나라가 세 개고 왕이 항상 3명 이상 있다 보니까는 관계사를 잘 내거든요. 관계사. 백제 전성기 그래프입니다. 두 번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근초고 하나가 성왕입니다. 전성기 전에는 반드시 제도정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고위왕이 있었고 이 앞에는 무령왕과 성왕 자신이 제도정비하고 이 사람 자신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고구려와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이 둘과 관계없이 조신하게 혼자 성장합니다. 4세기 때 한 번 뛰고 6세기 때 한 번 뜁니다. 두 번 뛰는데 요 첫 번째 뛴 시기를 마립간 시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 뛴 시기를 왕호 시대라고 하는데 시작이 뇌물이고요. 왕호 시대 시작은 지증왕을 말합니다. 그 지증왕 버풍왕 때의 체제 정비를 기반으로 진흥왕 때 진짜 흥행하게 됩니다. 진짜 흥행. 자, 여기 맞춰서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세기부터는 뭐라고 한다? 사국시대라고 하는데 누가 끼어 들어온다고요? 수당이 끼어 들어온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대가야 병합했다. 진흥왕 때 말하는 거죠. 진흥왕 때. 6세기입니다. 자, 2번 보시면은 고구려 한반도에 낙랑을 축출했다. 미친왕입니다. 미친왕. 미천왕을 말합니다. 이게 4세기를 연 사람이에요. 4세기 미천왕 때 4세기 초반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사군을 축출하면서 한반도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고구려는 압록강 주변에, 백제는 한강 주변에. 자, 이 가운데 있었던 한사군을 축출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공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남하의 욕구가 생기고요. 얘는 이제 북진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둘이 충돌하게 된 게 근초고왕과 고구고왕이 충돌하게 됐던 겁니다. 이 고구고왕이 미천왕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근초고왕 앞인 거죠. 자, 침령은 근초고왕 뒤에 있는 사람이고요. 3번부터 백제가 사비천도했다. 성왕 때죠. 성왕 때. 이게 맞죠. 버풍왕과 성왕이 겹치고요. 성왕하고 진흥왕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성왕은. 자, 그래서 3번이 맞죠. 3번이. 자, 신라가 북한에 순수비 세웠다. 순수비는 진흥왕 때입니다. 6세기 때입니다. 6세기 때. 여기랑 일단 겹치지 않는다. 여기랑. 다음은 3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하고 나오죠. 인물.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자, 요게 뜨면 몇 년이라고요? 강화도지약 시기에 1876년을 말합니다. 최익현 말하는 거죠. 최익현.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척사운동이 크게 세 차례가 있었는데 대원군 시기 때 병인양요 때 척사운동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들어왔을 때 강화도지약 때 있었고 병인양요 때 1차 척사, 이때가 2차 척사고 그리고 조선책략이 유포됐을 때 3차 척사가 나타납니다. 조선책략 유포 뒤에 신사척사운동이 나타나는데 이걸 계기로 척사운동이 이제 퇴조하게 돼요. 그때 고종이 비교적 강경하게 진압하면서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그래서 척사운동 세 차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모군란으로 이제 보수파들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신사척사 바로 뒤에 있었던 이모군란으로.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척사운동은 무브먼트입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거고 그 뒤에는 칼 들고 나오게 돼요. 유생들이 칼을 들고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의로운 병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병으로 나타나는데 의병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크게 세 차례 있었다고 봐요. 그중에 최익현은 2차 척사, 2차 의병 때 활약한 인물입니다. 2차 척사는 강화도지약 때, 2차 의병은 을사의병 때 활약을 합니다.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은 조선책략 입수하고 국내 소개했다. 김홍집을 말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이제 3차 척사, 신사척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임병창과 함께 독립운동을 조직했다. 최익현이 거병했을 때 이 사람이 대유입니다. 대유, 거유, 외유, 거유. 75세가 되는 거유가 등장하자, 의병으로 봉기하자 머뭇거리고 있었던 젊은 의병들이 저 어르신도 나서는데 하면서 의병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최익현 이름 석자가 나왔다는 것만으로요.
물론 본인은 한 차례 싸움 없이 바로 항복하긴 하지만요, 그분이 의병에 참여했다는 소식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때 최익현을 찾아와서 사제의 연을 맺은 사람이 임병찬인데, 이 사람이 최익현이 대마도 유배에 갈 때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익현은 유배 가서 그해 돌아가시고요, 1906년에 돌아가시고 임병찬만 돌아오게 됩니다. 임병찬이 돌아올 때 고종이 임병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예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 새로 만든 의병입니다. 1912년에. 그래서 최익현은 을사의병 때 돌아가시고요, 임병찬만 돌아와서 임병찬이 다시 만든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이때는 최익현 존재하지 않습니다. 1912년입니다. 이번은 3번에 봅시다. 최익현의 대원군 탄핵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1873년에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친정하게 됩니다. 서원철폐나 경복궁 중건 같은, 경복궁 중건하면서 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지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도 많이 배구합니다. 그리고 당백전 발행하고 청전 유통시켰던 것들 때문에 유생들의 반발을 되게 많이 사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최익현, 유생 대표 최익현이 하야 상소,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대원군이 엄청 화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짜증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야하게 됩니다.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하게 됩니다. 4번부터 독립운동 기열사 박은식이죠. 답은 3번이고요. 6번 한번 볼까요? 6번. 중앙과 지방의 군국 기무로 모두 관장했다. 밑에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임했다. 자, 밑에 보시면은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5조 판서가 들어왔다. 그리고 오근영 대장, 그리고 유수도 이품이죠. 정이품, 종이품이 있죠. 자, 대제학이 예겸했다. 대제학도 이품이죠. 재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상 회의체 같은 겁니다. 비변사 말하는 거죠. 비변사. 자, 현임과 전임 의정은 당연히 재상이고요. 고려의 도병마사에 견줄 수 있는 거죠. 거기도 재상들이 들어와서 모이는 재상회의기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변사는요, 삼포회란에 상설된 게 아니라 삼포회란 때 처음 설치되죠. 이때는 이제 한 번 설치했던 겁니다. 한 번. 전쟁이 터지니까 한 번 설치했는데 또 전쟁이 터지네. 을묘외변이라는 큰 전쟁이 또 터집니다. 그러자 이거 한 번 갖다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두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상설화되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 때 폐지되었다. 맞고요. 본래 외적 침입에 대비한 기구다. 국방기구입니다. 국방기구. 그래서 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진과 외에 대비해서 만든 국방기구입니다. 처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었던 거 맞고요. 자, 임진왜란 거치면서 군사 및 정무 정반을 관할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비변사는, 자, 15세기 때는 주변 국가와 관계를 상당히 안정화시켰던 체제 정비기였었고요. 16세기 때는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주변 국가의 체제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체제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주변 국가가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주변 국가는 누가 있을까? 한국사의 대관계는 세 군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어디죠? 북방의 만주, 중국, 그리고 일본, 외를 기억하면 되는데, 얘는 4대 관계 하니까 됐고, 얘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6세기입니다. 15세기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했었고, 16세기는 그게 이완되면서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대표적인 왕이 3명이 있는데 중명선이라고, 이때마다 외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중에 처음이 삼포, 3개 열어뒀었거든. 울산, 부산, 진주, 이 3개 열어뒀었거든요. 자, 여기서 외놈들이 이거 부족합니다 하면서 난동을 피웠던 거예요. 삼포회란입니다. 자, 삼포회란 뒤에 있었던 게 여기는 을묘외변이라는 게 있었고, 자, 이 뒤에는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해갖고 이제 전국적인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전면적인. 자, 이게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대비한다고 만든 게 비변사입니다. 여기는 한 번 설치한 거야. 한번 임시기로 만들었던 거고, 자, 또 나타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둬야겠다 하면서 상설화시킨 겁니다. 자, 이때는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니까는 모든 장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합니다. 전쟁 중이니까 어디 출근 못 할 거 아니야. 이 벙커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건 전쟁 중이라. 자, 이때는 전쟁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하나 더 만들죠. 그게 뭐다? 이때까지는 진관체제였었는데, 이때 비교적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도단위의 방어 체제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비. 자, 여자가 통치할 때니까 명종 때 문정왕후가 통치하잖아요. 이때 여자가 통치할 때는 제비를 키우면 직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비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중명선 3번, 그리고 세조정치기 때, 그리고 대원군 때 없애는데, 이걸 다 합치면은 삼을 임세대라고 합니다. 다 A급이죠. 다 잘 나오죠.
삼을 임세대. 세도 가문은 이 기구 하나만 붙잡고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세도 가문을 없애려고 했었으니까 이거 박살냅니다. 그리고 의정부하고 삼군부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삼을 임세대라고 합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번이죠. 을묘해변 때 상설화됩니다. 삼포해란 때는 그냥 임시기로 설치됐던 거고요. 7번 볼까요? 의병은 임진왜란 때하고 그리고 개항기 때 의병이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임진왜란 때 의병은 유생과 승려가 의병장이 됐다면요, 개항기 때 의병은 유생들이 의병장이 됩니다. 유생들. 그리고 평민 의병장도 나타나고요. 그때는 승려 의병장이 있지 않았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1번 봅시다. 을사조약 때, 이른바 을사조약 때 신돌석 평민 의병장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신돌석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군대 해산되면서 해상군대가 감염하게 되는데 의병이 전쟁화 됩니다. 전쟁화 되면서 군사 전술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니까는 의병의 전략과 전술이 나타나게 돼요. 그 큰 전술이 전국 연합 의병을 만들고 서울만 장악하면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서울 진공 작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미 의병의 중요한 점이죠.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전략과 전술이 나타났다. 1907년 12월에 13도 창의군 전국 연합 의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08년 1월에 서울 진공 작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3번에 보시면은 정봉수 이름은 저기죠. 정묘호란 때입니다. 정묘호란 때. 그 임진왜란 때하고 호란 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던 이유가 북인들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조 반정으로 북인들이 몰락하면서 인조 때 있었던 호란 때는 의병들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있었던 대표적인 의병이 정봉수였었어요. 잽싸게 서울을 장악하고 화의를 맺고 퇴각하는 군대를 쫓아가고 이제 혼을 내줬었던 게 정봉수 이립 의병입니다. 자, 특히 정봉수의 철산의 용골산성 전투가 유명합니다. 3번은 병자호란이 아니라 정묘호란 바꾸면 되죠. 자, 4번에 임진왜란 때 전직 관료, 사림, 양반들이죠. 그리고 승려, 이들이 의병장에 섰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자, 외란 때나 개항기 때나 공통점은 의병장은 유생이나 승려들이 하지만 의병은 누구다? 병사들은 둘 다 농민이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임진왜란 때는 유생과 승려가, 개항기 때는 유생들이 의병장에 섰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그 동영 모의고사 그 소개한 건 뭐냐면요,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냈었던 거라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뭐를 제시했죠? 정봉수 이립 의병이 어디 의병이다? 정묘호란이라는 걸 문제를 냈었던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접했다면은 쉽게 풀었겠죠. 8번 한번 볼까요? 통감부 지배시기에 있었던 시행된 정책을 옳지 않은 거 당호 나오죠. 이 시기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사는 시기를 구분하는 연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기억 자체를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응용력이 되게 뛰어나집니다. 이걸 만들면은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단어를 낱개로 미시적으로 기억하면은 그게 오래 안 가고 응용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하나의 장면화 시키면, 그림화 시키면은 그게 오래 갑니다. 장기 기억이 됩니다.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가는 게 러일 전쟁으로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균형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이제 일본한테 확실히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6년에 걸쳐 갖고 애들이 조약을 통해서, 이른바 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피탈해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체결했었던 대표적인 조약을 의협을정이라고 합니다. 의협을정. 의협이 되게 바빠요. 의협이 바쁩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에 결국은 국권 강탈하게 됩니다. 자, 이게 1904년 2월에 있었던 의정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그 6개월 뒤에 있었던 협정설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1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을사득약인데 을사득약은 1905년에 사실상 이제 전쟁이 끝나거든요. 자, 5월에 쓰시마 해전으로 사실상 전쟁이 일본 승리를 가게 되고, 자, 그리고 7월에 미국이 승인하고 가츠라 때부터 미략, 8월에 영국이 승인하고요. 9월에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까지 승인하면서 포츠모스 강화주야. 자,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네 나라로 일단 크게 편입을 시킵니다. 이때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죠. 그래 한국은 대외적인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6년, 1907년 6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7월에 다시 한번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이제 정매 7조약이라고 하죠.
1906년 이른바 을사늑약을 계기로 통감부라는 일본 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한국 정부가 이런 상태가 돼요. 한국에 왕이 있죠. 통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요. 대한제국 정부 있죠. 그게 통감부라는 일본 정부가 생기면서 일종의 이원 정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때 일입니다.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한국 정부가 이원 정부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미칠주약으로 일본인이 대한제국 정부의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서 행정권마저 사실상 박탈이 돼서 이때 완전 끝난 거로 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만들면서 애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한국에 대한 내치, 즉 행정권과 한국의 외치, 즉 외교권을 뺏어가는 건데요. 자, 이거 외에 뭐를 뺏어가냐면은 우리 한국이 근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근대화 개화 정책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언론과 교육과 산업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때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스스로 근대화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식 근대화를 이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 있었던 겁니다. 자, 그중에 언론을 금지했었던 게 뭐였었냐면요. 정미칠주약 행정권을 박탈하고 난 뒤에 바로 직후에 만든 게 뭐냐면은 신문지법을 만들어요. 자, 이걸로 이제 한국 언론을 탄압할 통제할 수 있게 되고요. 보안법을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에 이제 기한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걸 계기로 언론 탄압이 되고, 이걸 통해서는 언론 외에 단체도 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육은 관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관립학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일본 정부가 설치되고 난 뒤부터 걔들이 많은 정책을 핍니다. 자, 요때 만든 게 보통학교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제 한국의 관립학교는 소학교라는 말을 못 쓰게 돼요. 이 말 대신에 보통학교라는 이상한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만들어 갖고요. 사립학교까지 통제합니다. 허가제 만드는 겁니다. 허가제.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들게 합니다. 산업은 크게 농업과 상공업이 있는데 산업은 농업에서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요.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는 작업을 대한제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광무 양전지계 사업을 자, 이게 러일 전쟁 터지면서 그 지게화문을 혁파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 증명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본 놈들이 그걸 뺏어가게 되는데 서서히 자, 통감부가 생기고 나서 만든 게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쪽에는 1906년입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킵니다. 광무 양전지계 사업 때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뒀었거든요. 계양지에서만 외국인의 토지를 가질 수 있고 그 바깥에 못 가지게 했던 겁니다. 그걸 무력화시켰던 거고 지금 저 광무 양전지계 사업 무력화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1907년 7월에 국유 미간지 이용법을 만들어요. 미간지는 황무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정서의 기초에서 황무지 개청 요구하다가 보안회의 반대로 실패했었잖아요. 이때 실패했던 것을 결국은 다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국유 미간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유지를 그냥 일본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때 역둔투니, 궁장투니 하는 것들이 이게 뭐죠? 국유지. 대표적인 국유지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본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토지가 약탈됩니다. 그리고 국권 피탈되고 나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인 토지에 대한 양정과 조사와 그리고 등기 제도라는 근대적 소유권 제도를 이때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 갖고 한국 땅을 일본 땅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과정을 잘 기억해 두세요. 봅시다. 일본은 뭐를 없애는 거죠? 한국 화폐를 없애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제목을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요때 들어왔었던 메가다라는 재정 고문이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요것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요때 산업 정책 화폐 정리 사업이 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하게 돼요. 전쟁 중에 하게 됩니다. 안 맞죠? 통감부 설치는 이때 1906년에 됐었던 거고요. 의협, 을정 나눠갖고 기억해 주세요. 이걸 마치 왕대사처럼 기억하면 돼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왕대사처럼 요 왕될 때 있었던 일들 이렇게 구분하면 구분이 잘 될 겁니다. 이러면 기억이 되게 잘 날 겁니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봅시다. 내정원이 가졌던 홍삼 전매. 이제 전매를 일본 놈들이 합니다. 그것도 언제 역시
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일본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일본 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그래서 1906년 2월이 큰 기점이 됩니다. 큰 기점이 된다. 홍삼 전매 사업은 1908년에 홍삼 전매법을 만듭니다. 애들이. 자, 역둔토 아까 말했죠. 역둔토나 궁정토 같은 것들을 당연 국유지로 만들어요. 당연 국유지로 일본 땅으로 가져갑니다. 3번 합시다. 일본 농민 이주 토지 수탈하려고 동양 척식주택을 설립했다. 명색이 정부인데 정부 이름으로 하지 않고요. 일종의 회사를 내세워갖고 회사한테 이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만든 회사가 뭐냐면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식민지 개척을 얘가 이제 앞장서갖고 하게 됩니다. 명목상 회사, 일종의 국책회사를 만들어갖고 얘를 앞세워서 하는 겁니다. 1908년에 만들죠. 토지각 중명규칙 1906년에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 뒤라고요? 통감부 설치 뒤에 나타났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자, 밑줄친 선생. 세 번째로 보시면은 동경 가시기 전까지 다 쓰시오 하고 나오네요. 뭐 동경에 의거를 하러 가는 분인가 보네요. 자,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뭐 밑에서 그 위에 보시면은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니. 자,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나요? 양봉이 있다라고 하죠. 그 김과 만든 애국단에는 양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봉창은 독립운동 활동하고는 많이 그 거리감이 있었던 분이 아니었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사실은 이분이 있잖아요. 그 일본인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는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가장 일본인처럼 살겠다라고 살 분이었었는데, 일본인의 모양으로, 일본인의 말도 잘합니다. 일본인의 말로 살았지만은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였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조선인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게 될 수 없구나라는 현실을 깨닫고 이제 이때까지 그 놀아왔었던 것을 뒤로 하고요. 이때까지의 쾌락은 이제 그 다른 쾌락이고 진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봉창을 이제 믿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받을 수 있냐라고 했었는데 김구 선생이 믿어줍니다. 믿어주면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시행을 했었던 겁니다. 일본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일본 왕이 행차하는 곳에다 폭탄을 던졌었으니까요. 엄청 서늘하게 했었던 큰 의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봉창의 의거입니다. 이봉창이 1월에 도쿄에서 일본 왕의 행차 요요기 연병장에서 일본 왕 행차 앞에다 던졌는데 이게 중국 신문에 기사가 나요. 그 중국 신문 기사 말 이랬었습니다. 적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말을 기사를 내게 돼요. 자, 이걸 핑계로 일본 놈들이 중국 상해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일본 승려가 문제가 됐었던 사건까지 겹쳐갖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본 애들이 상해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장개석이 또 무릎을 꿇게 돼요. 거기에. 자, 무릎을 꿇자 일본 놈들이 전승 축하 파티를 열겠다고 상해 야외 공원에서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거를 일본 왕 생일에 맞춰갖고 1월에 있었던 사실들을 4월로 늦춰갖고 4월에 이제 그걸 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축하 파티장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윤봉길이었어요. 가서 이제 폭탄을 던진 사람이 홍코공원 의거 윤봉길입니다. 이봉창의 의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번은 김원봉이고요. 김원봉, 윤세주가 만든 것이고 3번 안정군이죠. 자, 4번 애국단에 참가했다. 자, 맞죠? 4번 애국단에 참가하면서 이봉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 4번이고요. 자, 10번 한번 볼까요? 자, 종래 양전처럼 농제 비척, 비욱함, 척박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 맨 끝에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지게를 발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했다. 근대적 소유권 증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대 소유권 증명 사업을. 자, 근대적 소유권 증명 사업을 했었던 게 광무 양전 지기 사업과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던 것이죠. 여태까지는 그 사실은 전세라고 할 때 전세는요 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그 풀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 이런 방식의 세금은 불명확합니다. 되게.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재원, 땅에 대한 세금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이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국가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를 대한제국이 먼저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일본식 근대적 소유권 증명 사업을 한 게 일제 토지주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기점이 됩니다. 전근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는 왕토사상 관념이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고 국가가 개인의 땅을 인정해주는 절차를 취했다는 것은 전근대의 마인드와 완전 다른 마인드가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대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자, 광무양전직에서 말하는 거죠. 1898년에 양자문을 만들고 189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전 사업을 합니다. 1번 맞고요. 자, 이번에 지적도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국가라는 존재가 있다면요. 제가 국가를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왕이고, 이게 관료고, 이게 이제 백성들인데, 자, 국가라는 것은 이 체제가 갖춰지는 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 체제가 갖춰지면 얘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요. 자, 세금을 거둘 때 전근대는 국민들의 재산을 딱 세 개 파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구예요, 호구. 호구전을 파악하게 됩니다. 호구전. 자, 이렇게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두는 절차가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리고 각 재산에 대한 등급을 정합니다. 이 등급을 정하는 걸 세법을 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 갖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수치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의 수치 체제 만드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자, 그중에 요거 조사하는 걸 토지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양전이라고 합니다. 요거 조사를 호구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호구 조사, 호적이라고 하는 거죠, 호적. 자, 이거 조사하고 기록한 것을 이제 양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 대장, 이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자, 근데 광무양전 지게사업과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은 여기에 조금 다른 개념이 추가되는 겁니다. 뭐가 추가된다? 근대적 소유권 증명 사업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중에 광무양전 지게사업은 지게라는 걸 발급하게 되고요. 일제 토조는 등기라는 걸 발급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뭐 했다고요? 양전합니다. 뭐 했다? 양전합니다. 토지조사. 양전에서 뭐까지 가야지 정상이라고요? 세법까지 나와야 돼요. 세법까지. 자, 세법에다 여기는 뭐까지 했다고요? 소유권 증명하는 문서까지 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는데 여기서는 세법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자, 여기는 뭐 한다? 소유권 증명 사업으로 등기라는 걸 만들고요. 그리고 세법까지 나와요. 그 뒤에 지세령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면적 단위 세금을 이제 처음 만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다가 완성 못한 거고요. 소유권 증명까지만 가고 뭘 만들지 못했다? 세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할 때는 여태까지는 그 안에서 나는 풀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땅이 주체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생산했느냐, 그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가는 거였었다면은, 이제는 땅에 대한 세금을 거두려면은 그 땅이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 명확하게 딱딱딱딱 재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적도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못한 게 뭐냐면은, 대한제국이 못한 게 세법까지 만들지 못했다는 것과 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지적도라는 그 그림까지 그리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건 누가 한다?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었던 지적도를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도를.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었던 지적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GPS에 따라 갖고 뭔가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돈이 드는 사업이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태까지는 일본 놈들이 만든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 지적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적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세령이라는 세법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한제국의 광무양전지게사업은요. 3번 봅시다. 지게하문의 지게발급사업이다. 맞죠? 양자문은 1898년에, 지게하문은 1901년에 만드는데, 지게하문 만들고 난 뒤에는 양지하문도 여기다 흡수시킵니다. 1902년에는 양지하문까지 지게하문에 흡수시켜갖고 지게하문이 지게발급과 양전사업 두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4번에 봅시다. 러일 전쟁 발발되면서, 이거 말하는가? 이제 일본한테 먹혀가면서 우리가 했었던 근대화 사업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광무양전지게사업도 무력화시킵니다. 자, 러일 전쟁 발발 즈음에 지게하문이 혁파되면서 광무양전지게사업은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은 일제 토지주사업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11번의 국왕 얘기 맨 끝에 보시면은 지방마다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다른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밑에 신화 1을 보시면요.
여러 도의 감색에 명하여 고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었다. 농사직설에 나오는 농사직설 서문을 대화체로 다시 풀어갖고 문제를 낸 겁니다. 대화체로 수능이나 한능감에서 나오는 형식으로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농사직설 서문 얘기예요. 세종 말하는 거죠. 자, 일본은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대보단을 만들고 그 노론 세력들은요 서원에다가 명나라 황제 모시는 그 재단을 만듭니다. 그걸 만동묘라고 해요. 둘 다 숙종 때입니다. 합치면 대만이라고 하죠. 명나라 한족들은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대만을 만든 게 숙종 때입니다. 이번은 태종이죠. 계미자. 3번 여민락 등을 짓고 정감을 창안했다. 자, 음악하면 유교왕 때입니다. 조선의 유교왕은 세종 성종이 있죠. 그 음악 정비, 예와 음악을 정비한 것은 세종과 성종 때 합니다. 그 중에 요거 악보하고 가사 지은 것은 세종 때 일입니다. 4번은 광해군 때죠. 기유학조. 임난 이후에 체결한 조약이 기유학조입니다. 12번 볼까요? 경기도 처음으로 대동법 광해군 때죠. 상민한테 거두던 군포를 양반한테 징수했다. 양반 군포 낸다 그러면 대원군 때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자, 호포법 말합니다. 호포법. 다 봅시다. 영정법은 인조 때고요. 자, 라번의 신해통공 정조 때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죠. 요즘 아주 유명한 사료죠. 자,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가 그 진주 강씨들이 유명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3대 성씨 중에 고집이 제일 센 사람들 얘기할 때 최씨, 강씨, 뭐 황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 진주 강씨들은 강씨가 앉은 자리인데 풀도 안 잘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대단하게 이제 기가 센 사람들입니다. 진주가 되게 이제 기가 좀 셌었던 지역 같은데 고려 시대 때도 밀란의 선두 지역이었어요. 고려 시대 때도 무신제공기 때도. 그리고 조선 시대 때 밀란이었었던 전국적인 밀란이 있었던 임술 밀란 때 있잖아요. 임술 밀란을 전국화시킨 것도 진주였었습니다. 진주. 이렇게 되게 역사 속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 터졌을 때도 외놈들을 대적해 싸울 때 전 지역민들이 다 나서서 싸웠던 게 또 진주였었단 말이에요. 진주 대처.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키워드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줄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이 키워드죠. 다 나온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 그냥 가운데쯤에 자, 우병사 백락신 말합니다. 우병사가 해산시키려고 뭐 별거 있어? 하면서 장시 나가면 자기 나가면 사단장이 나가면은 애들 깜짝 놀라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사단장을 빙 둘러싸고 뭔데 임마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할 정도로 놀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흰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는 오히려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진주밀란 얘기입니다. 진주밀란. 자, 1862년 임술밀란 때 있었던 겁니다. 진주밀란을 거치면서 이때는 이 향민들이 진주군청을 장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컸던 겁니다. 임술밀란 중에 제일 컸던 겁니다. 이거 이후로 전국 확산이 됩니다. 자, 일본 신유박해는 순조 때입니다. 1801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 필제난은 임술밀란 이후에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밀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되다가 이어진 게 동학 농민운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이필제난은 대원군 때 있었던 난이었어요. 고종 시기 때 1871년에 있었던 겁니다. 임술밀란 이후에 있었던 전라도의 난을 광양의 난이라고 하고요. 1869년에.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난을 이필제난이라고 합니다. 1871년에. 이 고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난입니다. 이 이필제 난에는 최시형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최시형이. 그래서 동학이 처음 참여했었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그 뒤에 최시형은 이때 크게 한번 다치고 나서 밀란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동학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철저하게 이제 불개입 정책을 폈었던 거였었어요. 그때는 전봉준이 참여하고 최시형과 손배는 참여 안 했었잖아요. 1차 봉기 때는 이제 2차 봉기에서 참여한 거죠.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필제난입니다. 처음으로 동학교도들이 참여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크게 한번 당합니다. 그래서 동학 초기 때는 참여를 안 했었던 겁니다. 최시형 일파가. 자, 이번에 1870년 대원군 때고요. 3번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보내 봉기를 수했다. 이게 동학 농민운동이죠. 사발통문 자체는 1893년 11월에 작성하고요. 고본밀란 때 그걸 이제 보내는 겁니다. 1894년 1월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고본밀란 직전에 작성을 했었고요. 이제 그 고본밀란 때 이제 그 사발통문을 활용을 한 겁니다. 4번 합시다. 삼정이 정청. 이 진주밀란을 이제 그 살피러 갔었던 안핵사로 갔었던 박 교수가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해결책을 지시한 게 삼정이정청을 만들어 갖고 삼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삼정이정청입니다.
철종대입니다. 진주 밀란과 삼정이정청 186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철종대입니다. 잠깐 설치했다가 실제 실행하지도 않고 금방 폐지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박 교수의 건의로 만들었던 겁니다. 진주 밀란 안핵사로 파견됐었던 박 교수가 건의해서 만든 겁니다. 답은 4번 맞죠? 요즘 아주 잘 나오죠. 진주 밀란과 삼정이정청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4번 한번 볼까요? 자, 가는 예종이죠. 동북 구성 예종 때입니다. 자, 나는 희종 때입니다. 최충원 집권기 때. 기억 봅시다. 몽골과의 전쟁은 누구 때 있었다고요? 최후 때부터입니다. 최후 때. 그러니까 몽골과의 전쟁은 최충원 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최충원 뒤죠. 자, 니은에 이자겸난 인종 때죠. 뒤에서 묘청의 성인천도운동 인종 때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거란은 언제 쳐들어오죠? 고려 초기 성종 때하고 현종 때 들어옵니다. 이건 현종 때죠. 강감찬이 막았던 건 3차 침입 때입니다. 현종 때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연필 그릴 때 12세기 왕들이 숙예인이 있단 말이 숙예인이 그중에 예종 때 동북 구성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인종 의종 가면서 무신 정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의종에서 명종으로 교체된 게 이제 무신정변이죠. 자, 무신정변 때부터는 왕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게 된다? 무신 집권자들이 주도하죠. 그래서 이때는 지배층이 무신들입니다. 정중부 경대성 이임이 정경희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최충원이 권력을 독점하자 다른 무신들이 우항의하게 됩니다. 우항의. 이게 4대 최씨 집권기 때입니다. 여기를 황립기, 이거는 이제 성립기 때라고 해서 좀 구분을 하죠. 자, 그중에 무신 정권이 되게 안전하게 확립됐었는데 최후 때 특히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최씨 정권이 확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랬었던 최씨 정권이 무너진 게 뜻밖의 몽골 침입으로 무너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이 침입하게 되는데 최씨기 내내 싸웠었는데 결국은 최의가 피살되면서 결국은 몽고하고 이제 화의를 거쳐갔고요. 한 10여 년 동안 화의를 거쳐서 이때 있었던 사람을 준현이가 잠깐 입구업고했다라고 하죠.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면서 무신 집권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뭐로 넘어가게 되죠?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돼요. 개경 환도할 때 이거 반대했던 사람들 삼별초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4년 버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간다.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었었죠. 충렬왕. 이 연표를 좀 그려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몽고하고 전쟁기 때 그리고 예종 때 동북 구성 요 사이를 찾으라는 거죠. 요 사이를. 자, 답은 니은 디귿이죠.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15번 한번 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오죠. 엔도 정무총감하고 했다. 조선 총독의 마지막 임무가 뭐냐면요.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하는 게 이제 조선 총독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명망가하고 이제 타협을 시도합니다. 안전한 귀국을 보장해 준다면은 권력을 이양하겠다라는 타협을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송진우를 만났었는데 송진우는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운형이를 받아들여 갖고 여운형이 조건을 내건 겁니다. 5개 조건을요. 첫 번째 아주 유명하죠. 정치 경제본 석방하라. 두 번째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하라. 세 번째 치안 유지에 간섭하지 말라. 이 셋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 자, 건국동맹 여운형 맞죠? 인물 물어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 김규식과 함께 자원합작위원회 맞죠? 3번에 자, 미군정이 들어와서 조선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니까요. 인민공화국이 미군정 진주 직전에 9월 6일에 만든 겁니다. 근데 9월 9일에 미군정이 수립되자 미군정 외의 모든 정부는 부정한다. 대신에 정치활동,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해줄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당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때 만든 당이 인민당입니다. 인민당 45년 11월에 만듭니다. 그 당은 대부분 45년에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9월인데 요거는 인공 뒤에 만든 거라 요것만 조금만 이제 늦게 나온 겁니다. 11월에 여운형 맞습니다. 여운형이 만든 당입니다. 자, 4번에 평양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난 것은 남북 협상을 한 것은 1948년 4월이죠. 50총선거를 막으려고 50총선거 단독선거를 막으려고 남북한이 만났던 거잖아요. 4월입니다. 여운형은 47년에 돌아가십니다. 47년 7월에 2차 미소 공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47년 7월에 여운형이 죽으면서 자업작 운동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자업작 운동은. 자, 48년 일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 48년 일에 참석했었던 것, 이때 중도파 활동했었던 것은 김규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때는 김구가 중도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구가. 그래서 사김회담이라고 합니다. 사김회담, 남북 지도자 회의, 연석회의 같은 게 1948년 4월 말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4번이죠.
여운형은 47년 7월 19일에 해화동에서 암살됩니다. 그 연석회의 남북 요인회담 같은 것들은 48년 4월 50총선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답은 4번이고 16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초량, 그 가운데 좀 보시면은 본철도 원래는 경부의 선로가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문제 낸다고 바꾼 겁니다. 경부의 선로가 완성되면, 자, 제 기본서가 역사일지인데요. 역사일지 사료에는 요즘 문제를 아주 잘 출제하고 있는 12종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거든요. 일단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장 기본으로 참고를 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참고하는 게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조금 고급 책, 7급 같은 데는 그 책을 또 많이 참고를 하고요. 서울시 시험에 다차사라는 책을 제일 많이 참고합니다. 그거 외에는 고등학교 책이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책이. 여태까지는 국정교과서를 많이 냈었다면은 그 뒤에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를 많이 참고해요. 거민정 교과서는 책이 전근대 6개, 근현대 6개 있었고 12권이나 되다 보니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도 아주 소스가 무한할 정도로 많아요. 이제 거기 있는 사료들을 다 모아갖고 기본서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꽤 많은 작업을 거쳐갖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서는 웬만하면 사료가 다 나옵니다. 그거 다 표시돼놨습니다. 거민정이라고 표시돼 있으면은 그건 이제 거민정 교과서 사료입니다. 이게 요즘 아주 잘 나오니까는 거민정 교과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거민정 교과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일지 책에 보면은 거민정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거기에 그 해설 뒤에다가 이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제목 끝에 보면은 그 박스로 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거민정 교과서 사료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경부선과 경의선은 부산부터 의주까지 가는 겁니다. 일본이 러시아랑 전조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쟁 중에 부설한 겁니다. 1898년에 부설권, 부설 조약을 체결하고 러일 전쟁 중에 부설하게 됩니다. 초량이 부산이죠. 1번 군용철도 명목으로 개통되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한성동 기사는 미국하고 한국 그 황실이 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전등, 전차 사업을 하게 돼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의 전기, 전등, 전차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만든 게 최초의 전차를 만든 겁니다. 철도가 아니라. 3번에 부터 토지 가옥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다. 자,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얘들이 뭘 강제하냐면요. 토지 용지는, 토지 부지는 한국 정부가 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명목으로 토지를 뺏어다가 일본한테 이제 갖다 주게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 이런 조약을 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이름으로 토지를 뺏어다 상당히 많은 토지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에도 한국의 토지를 약탈했다는 맞는 거죠. 철도 부설을 명목으로 토지를 그때도 많이 약탈합니다. 일제 토지 주소 사업 때만 약탈하는 게 아니에요. 4번부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 철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이 군인들이 직접 처단을 했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병이라 불리거나 철도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본 군인이 직접 사살했었습니다. 직접. 그래서 군사적 위협을 가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다음 가상의 기사에서 가에 해당하는 관등하고 나오죠. 관등과 공복을 제시하는데요. 관등은 16관등이 있었고요. 그걸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세 가지 옷 색깔이 있었습니다. 자비청이라고 합니다. 자비청. 백제는 자색, 비색, 청색이 있습니다. 황색은 없어요. 그리고 신라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신라는 관등도 16에서 17 하나 늘어나고요. 공복도 3색에서 4색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자비청이라면은 신라는 자비청 황까지 가요. 황색은 신라 공복입니다. 신라 공복. 1번 좌평이 잘못된 거죠. 좌평. 좌평하고 달솔까지가 자색이고요. 그리고 7품 이하가 비색이고 12품 이하가 청색입니다. 청색. 자, 그래서 좌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볼까요? 자,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라고 나오죠. 원래는 경천사에 있었다. 됐네.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이 반환하는데 처음에는 경복궁 앞에다 뒀었어요. 경복궁 앞에. 그 박물관 거기에 있었잖아요. 이제 용산국립박물관을 새로 짓게 되면서 용산국립박물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국립박물관 홀에 전시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전시물이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원래 탑은 짝수탑을 만들지 않아요. 짝수탑은 기괴한 탑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희한한 탑이에요. 탑은 짝수탑 없습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원간섭기 때 라마 불교 영향받아서 만든 거라 짝수탑으로 나온 겁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원간섭기 때 만든 겁니다. 짝수탑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불국사 다부탑은 신라 경동왕 때 만드는데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요. 이때도 있었겠죠. 자, 이번에 원각사 10층 석탑. 10층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천사 10층 석탑을 그대로 100개 만든 겁니다. 조선 세조 때 만든 겁니다. 지금 탑골공원에 있죠. 탑골공원에 있을 때 보기가 좋았었는데 그 비둘기 똥을 하도 많이 맞아갖고요. 그 비둘기 똥의 산성 성분이 이게 대리석이거든.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그 경천사탑과 원각사탑은 대리석입니다.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막으로 보호막을 쳐놨어요. 지금은 이게 안 보이더라고. 이게 이제 빛이 반사돼 갖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탑을 보는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보는 게 좀 답답할 겁니다. 비둘기 때문에. 자, 3번 합시다. 법천사 지강국사탑은 고려 전기 때 만드는 겁니다. 고려 전기 때. 현존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석기 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4번에 관촉사 석조 미륵불화 집사은 광종 때 만든 겁니다. 고려 전기 광종 때. 현존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겠죠, 원간석기 때도. 그래서 원간석기 때 없었던 것은 2번만 없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세조 때 만든 거니까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볼까요? 밑줄친 그해. 자, 그 세 번째로 보시면은 전해에는 동아조선 두신문의 폐간을 보았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20년에 만들어지고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지고 20년에 만들어지고 40년에 폐간됩니다. 전해라고 돼 있으니까는 폐간된 뒤에 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는 몇 년을 말한다? 41년을 말한다. 41년. 자, 치안유지법은 2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25년에.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시행된 겁니다. 자, 이번 한국독립당은 40년에 만들어지고 여기서 건국영령 발표하는데 이게 41년입니다. 임시정부가 건국영령 발표했다 해도 맞고요. 한국독립당이 했다 해도 맞습니다. 임시정부의 여당이니까. 3번에 봅시다. 조선 의용대 조직했다. 38년이고요. 민족전선연맹은 37년 중일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서 예하 군대를 만든 게 의용대입니다. 38년에. 관내에서 처음 생긴 군대죠. 4번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총동원 또 없어요. 총동원.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시체제, 완전 전시체제로 가게 됩니다. 1938년 5월에 국가 총동원법이 우리나라도 시행되면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관변 단체로 만든 게 총동원 조선연맹입니다. 이걸 뒤에 이제 이게 38년 5월에 총동원령이 만들어지고요. 총동원령이 우리나라 시행이 되고 38년 7월에 그 관변 단체를 바로 만든 겁니다. 이걸 확대한 게 국민총력 조선연맹을 만든 게 40년이고요. 그게 40년. 자, 이거는 38년 7월에 만든 겁니다. 총동원 조선연맹은요. 답은 2번이죠. 20번 한번 볼까요?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을 때 만든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합법정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에서 이제 이거를 정식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948년 12월에 열렸었던 정부 수립회에 열렸었던 제3차 유엔 총회 때 우리 남한 정부를 정식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에 안보리 얘기 나오면 뭐죠? 안보리. 한국 전쟁 말하는 거죠.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원조를 할 것이다. 전쟁 터지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불과 하루 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 1950년 6월 말하는 거죠. 6월 26일에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보리에서 파병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부터 50년 사이에 있었던 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헌헌법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죠. 50총선거 그리고 7월 17일 헌법 만들고 이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 뽑고 부통령 뽑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1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는 46년 12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3번에 귀속조선 처리법 이게 49년 12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4번에 중앙토지행정처는 48년 3월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 조금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해야 될 가장 취급한 일이 뭘까요? 일제 잔재 청산하는 겁니다.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것을 크게 두 분류로 얘기하자면은 하나가 인적 청산이고요. 하나가 이제 물적 청산인데 인적 청산이 친일파 죽이는 거고요. 물적 청산이 이게 적산을 처리하는 겁니다. 적산은 우리나라가 일본 시기 때도 여전히 농업국가였었기 때문에 토지 청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기업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남겨간 기업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데 남북한이 분단됐고 한국 정부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하게 이걸 누가 저지르냐면요.
북한이 이미 2월에 있잖아요. 사실상 정부 형태를 만들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 공산당 국가들은 일종의 소비에트 이런 위원회가 정부예요. 그러니까 독임제 정부가 아니라 이 회의제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게 정부입니다. 근데 아직은 임시자 붙이고 있어요. 자, 이걸 만들자마자 바로 터뜨리는데 3월에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남한의 미군정과 남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샤크를 주게 돼요. 큰일 났다. 자, 북한이 먼저 일제 잔재 청산에 들어갔다면 남한에 있었던 국민들은 누구를 좀 더 정당한 정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냐면요, 1차 미소공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게 46년 3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 미소공의가 뭐 하려고 지금 모이는 거죠? 한국 임시정부 수립해 주려고 지금 미소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북한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 쪽으로 호기심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거, 호감을. 그래서 밑에 있었던 미군정이 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제가 항상 국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이제 누구죠? 미군정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 미군정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미소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를 못 만드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는 불가하고 뭐를 만들자 했었냐면은 입법기구 같은 거라도 일단 만들어 갖고 우리도 비슷한 걸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는 입법기구를 만든다라는 게 당시 화두였었어요. 자, 이걸 누구한테 토스하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때 정부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부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뭐로 활동했었냐면은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거나 정치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었는데, 자, 이 중에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당시에 좌우로 갈라졌었던 국민들을 합치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좌우합작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들한테 부탁합니다. 자, 이 중도파들이 이 입법기구안을 받아주면서 미군정의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7월에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견을 발표했지 뭐야. 근데 발표가 너무 늦었어요. 좌우 의견을 합치다 보니까 너무 늦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월에 7원칙, 좌우가 다 동의할 수 있는 7원칙을 발표하는데 웬걸 좌도 동의 안 하고 우도 동의 안 하는 겁니다. 한민당도 동의 안 하고 조선공산당 동의 안 해. 그러니까 김구의 한독당 정도만 이제 동의하고 나머지 동의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희마리가 전혀 없는 거야. 동의를 안 하니까. 자, 그러자 이 새끼들 뭐 별로 힘 없는데, 별거 없는데, 안 되겠는데 해서 미군정이 있잖아요. 그냥 지가 입법기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 만든 게 12월에 46년이 화두예요. 46년이 끝나갈 때 드디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라고 해갖고 미군정이 지가 만듭니다. 이게 만들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파가 만든 겁니다. 우파, 중도파, 좌파가 있다면은 중도파, 여운형, 김규식이 만든 건데, 요걸 만들면서 중도 좌파까지 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파와 이게 중도파가 있다면은 좌파는 불법화 시켰고, 여기서 이걸 다시 나누는 겁니다. 중도 우파였었던 김규식을 의장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한민당 세력들을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한민당이 누구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지주나 자본가 계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여기 참여하니까는 얘들이 이제 미군적인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빨리 저거 입법하라고요. 일제 잔재 청산 문제, 친일 청산과 토지 개혁을 입법하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얘들이 계속 태업을 하는 겁니다. 한민당이. 나 지금 바빠. 왜 배 아파서 못하겠어요. 어이구, 지금 나 급해. 계속 태업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법안을 입안을 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계속 태업을 하니까. 그래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효과를 못 보니까 답답한 거야. 얘들은 벌써 해갖고 이제 막 인기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회라는 게 하지를 못하니까요. 미군정이 아예 열받으니까는 그냥 미군정 정부 내에다 만듭니다. 미군정 정부 내에다 만든 게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기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군정 내부에다, 행정부 내부에다 만든 겁니다. 이게 4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도 토지 개혁합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자, 그리고 그 뒤에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되니까 이거 이제 여기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될 때 과정이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50 총선거가 먼저 있었고, 헌법을 만들고 나서 이 헌법의 근거에 만들어진 게 1공화국입니다. 제1공화국.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은 여기로 넘어왔어요. 이제
1공화국의 책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공화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만든 게 48년 9월에 만든 게 반민법이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지나라고 얘들이 이제 태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49년에 와서야지 이제 그 인적 청산 말고 물적 청산이 있잖아요. 물적 청산이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서 농지기업법이 만들어지고요. 6월에 귀족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농지가 아닌 다른 적산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12월에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진행이 안 되고 50년 3월에 이게 개정이 돼서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반대하고 질질 끌게 해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게 뭐야, 50년 6월에 전쟁 터지니까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진행이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방식도 뭐였었죠? 여기서 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유유 방식으로 하고요. 그럼 이때 적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썼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자산가들한테 다시 이걸 주게 돼요. 이때 자산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현대의 재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 분배할 때도 골고루 분배가 되거나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제공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 얘기를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정리하는 거 맞춰갖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사료를 갖다 놨는데요. 자, 이것도 역사일지에 있는 사료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똑같은 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일지 책의 날개에 사료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그 사료들 범위를 웬만하면 넘지 않더라고요. 그 사료들을 틈틈이 좀 보시면 낯선 사료들이 나왔어도 그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확인하라고 몇 개만 제가 그 적중했었던 사례들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7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잘 메꾸시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 면접 단계 준비 잘 하시고요. 이번에 잘 안 되신 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잘 배워갖고 다음 시험에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